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조문 판례, 법원직 조문 판례, 이제 93조 좀 해볼까 합니다. 중개업이죠, 중개업. 중개업은 우리가 앞쪽에, 음, 대리상하고 또 다르고요. 위탁매매업하고 또 구조가 달라요. 중개업은 양쪽, 그죠? 불특정 다수인의 상대 양타자를, 그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봤을 때, 대리상은, 이렇게, A가 있다면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하는 자, 그죠? 이 특정한 상인이 있었죠? 그 중개업자는 어때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A가 있다. 그럼 이 양쪽 당사자를 어때요?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는 대리상, 요거는 뭐죠? 중개업을 하는 중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불특정 다수인을 중개하는 거죠. 중개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직접 당사자가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간이 나왔죠. 타인간. 타인간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죠. 상행위를 중개해야 돼. 알겠죠? 상행위를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를 중개한다. 이걸 우리가 상사중개인이라 그래요. 알겠죠? 상행위를 중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상사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민사중개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사중개인.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있죠. 이 자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상인입니까 아닙니까? 상인입니다. 여기 상사 중개인도 상인이고요. 여기 민사 중개인도 상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인이란 상인인데 단지 민사 중개인은 상행위를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상행 일반적인 중개를 말하는 거고 얘는 상행위를 중개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점을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둘 다 상인이면 다름이 없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비교를 해놓고 개념을 좀 비교해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상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조문을 한번 살펴본다면 94조를 가보시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해서 당사자를 위해서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중간에 중개만 해주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이행해야 될 부분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행을 받지 못하지만 물론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받을 수는 있다.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그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 이행을 받아서 양쪽을 중개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중개업자의 이제 의무가 쭉 좀 몇 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경품 보관 의무예요. 이 물건 좀 팔아주세요. 이 물건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건을 줄 때 경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경품을 어때요? 보관해줘야 되죠. 언제까지? 그 중개 행위가 완료할 때까지 보관해줘야 돼요. 이게 95조다, 95조다. 이런 조문이 있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의무 또는 권리가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전략서 교부 의무다. 전략서 교부 의무. 요 전략서 교부 의무 있죠? 요 전략서 교부 의무가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 성명, 상호, 계약의 연원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만드는 작성하는 서면을 우리가 결약서라고 합니다. 알겠죠? 결약서 교부입니다. 뭐 계약서 비슷한 겁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서로 작성해서 넘겨주는 이게 결약서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돼야 됩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항 가보시면 조문 문제로 이제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당사자가요. 즉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죠? 즉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명날인 서명하게 한 후에 상대방에 교부해야 돼요. 즉시 이행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즉시 이행 안 한 경우는 하지 않는 경우는 어때요? 즉시 이행이 아닌 경우는 이걸 상대방이 교부해야 된다.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서 서면 수령을 거부해요. 혹은 어때요? 기명날인 서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그 상대방에게 어때요? 이런 서면 수령을 거부한다. 기명날인 서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지를 발송해 줘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중개업자에게 있다겠죠? 중개상에게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조문 문제니까 조문으로 이렇게 있다는 느낌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인은 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장부 작성 의무가 있어요. 그런 계약이 성립되고 중개가 있었다는 내용 자체를 어때요?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 기록 남기는 것을 우리가 장부라고 합니다. 장부 작성 의무 알겠죠? 그 대신에 이 장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야 되냐면 앞쪽에 만들었던 계약서 있잖아요. 이 계약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계약서. 그래서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전조가 뭐예요? 계약서 작성 의무잖아요. 이 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어디에 이렇게 장부에 기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당사자는 언제든지 가서 어때요? 이 중개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장부를 좀 보자라고 할 수 있고 등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랬나요? 중개인의 장부 작성 의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중개인은 의무 또 하나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성명상호 묵비 의무예요. 성명상호 묵비 의무. 양쪽에 있는데 A하고 B를 중개하는 상황인데 갑이요. 중개업자인데 A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도 밝히지 말라는 거죠. 비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중개업자는 B에게 그 얘기를 하겠죠. 그죠?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그 성명상호를 상대방에 표시하지 않을 것을 중개인에 요구할 때는 중개인은 상대방이 교부할 서면들 있죠. 이게 뭡니까? 계약서죠. 또는 어때요? 장부 있잖아요. 장부에 등본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명상호를 적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성명상호 묵비 의무라고 합니다. 알겠죠? 묵비 의무를 한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99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봤던 98조의 성명상호 묵비 의무 때문에 나타나는 중개인의 책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99조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당사자는 저쪽에서 성명상호를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는 내 거래처가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 그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중개인의 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개인이 임의로 혹은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호 묵비 의무이죠. 이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해서 어때요? 그럼 네가 청구해, 네가 이행해 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한쪽 당사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는 실명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죠. 그죠? 그런 중개인의 이행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중개인의 권리를 가보면 100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중개인은 보수청구권이 있다. 그쵸? 이게 보수청구권인데 이 보수청구권이 시험에 가끔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수청구는 언제 하냐? 계약이 다 이행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계약서만 작성되고 바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수청구는 계약서 그죠? 계약서 교부 의무가 종료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니까 계약서 교부 의무가 어때요? 종료된 후에 보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계약에 따라 늦죠. 이행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교부 의무 절차만 완료되면 뭐 한다?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리고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어때요? 균분해서 부담한다. 알겠죠? 균분해서 분담한다.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조문으로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은 그 정도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중개업은 아주 잘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탁매매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위탁매매업도 앞쪽에 대리상이나 중개상과 개념을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그렇죠? 위탁매매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일단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의의를 한번 보시면, 의의를 한번 봅시다. 자기 명의입니다. 타인 계산이에요. 우리 자기 명의는 뭐라고 했죠? 자기 명의. 이 명의는 뭡니까? 책임입니다. 명의는 자기 책임 하에 타인의 계산이다. 이 계산은 뭐죠? 어, 경제적 가치, 돈이죠, 돈. 돈을 누가 대느냐 문제죠? 남의 돈으로. 계산을 이렇게 쉽게 말합시다. 돈이라고 합시다. 남의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남의 돈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입니다.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매매입니다. 그죠?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를 위탁매매하는 거죠. 그 위탁매매를 한다. 그래서 위탁매매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이라는 위탁자가 있을 것이고, 그죠? A라는 위탁 매매인이 있겠죠. 그죠? 매매인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뭐죠? C 상대방. 이런 구조를 갖겠죠. 그래서 위탁자가 이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매도를 청구한다. 매도 요구하면 A는 어때요? C에게 물건을 파는 상황이 되겠죠. 팔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받으면 어때요? 이렇게 돌려주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게 위탁매매란 말이죠. 이랬을 때 위탁매매인은 어떻게 한다? 자기 명의로 하죠. 자기 이름을 다시 말해서 위탁매매는 어때요? 이 C와 거래할 때 누구 이름을 한다? A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죠.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그 물건은 누구 거로 하는 거죠? 갑의 것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갑의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갑의 계산. 그러니까 상대방 C는 누구하고 거래한다고 하는 겁니까? A하고 거래하는 것이지 직접 당사가 되는 것이 갑하고는 잘 몰라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런 위탁매매 관계에서 우리 위탁매매에서 문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조문에 나올 만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탁매매인이 물건을 사달라, 물건을 팔아달라 등등 하면서 위탁자로부터 받는 물건이나 아니면 사온 물건 있죠. 이 물건의 소유권이 문제가 돼요. 소유권이 누구 거냐. 이게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갑이 물건 사달라고 돈 줬던 거, 물건 사온 거 사실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위탁자 거잖아. 그죠? 이랬을 때 만약에 위탁 매매인의 채권자가 이 물건을 만약에 채권자, 그죠? 채권자 있다 합시다. A가, 그죠? 이 물건을 A가 갖고 있으니까 위탁 매매 갖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압류를 하거나, 그죠? 압류를 하거나, 만약에 A가 파산됐을 때, 이 물건을 파산됐을 때 어때요? 파산 관제인이 물건을 보관하게, 가져가겠죠, 그죠? 이런 문제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이 물건은 위탁자 것인데 남들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법조문은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나중에 볼 겁니다만은, 위탁자가 맡긴 물건이나 위탁자가 사달라고 하는 그 물건 있죠. 이 물건이나 채권은 누구?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과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서는 누구를 본다?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라고 간주한다라고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는 우리 법조문에 가면 누구 것이에요? 위탁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가 가지고 있건 A가 만약 이거를 사용해버렸다. 그러면 횡령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파산돼 갖고 파산 관제인이 물건을 가져왔다. 그러면 어때요? 소유권에 기한 어때요? 환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유권에 기해서 환치권을 행사해. 환치권은 물건을 달라고 내 거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 압류를 할 때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탁매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알아두시고 앞쪽에 대리상과 중개상 그죠? 거기에 대한 개념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 법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판례 기출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판례 기출에 가보시면 1번에 가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위탁매매라 하면 뭐라고 해요? 자기 명의로, 그죠?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그죠?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을 한다. 그죠? 예, 그걸 말한다. 그리고 됐습니다. 거기 3번의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위탁매매는 3번에 가보시면 위탁매매 계약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합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위탁매매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가격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3번에 가보시면 어떤 계약이 일반 매매 계약인지 위탁매매 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형식적인 문을 떠나서 뭘로 중시한다? 실질을 중시해서 판단한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위탁매매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위탁매매의 지위가 되는데, 위탁매매는 제3자와 관계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 권리 의무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됩니다. 제3자와에서는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102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자, 103조 아까 말했던 거 바로 요겁니다. 위탁물의 귀속이다. 이 가져온 물건은 누구 걸로 볼 거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유가증권 또는 위탁매매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이나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어떤 사안에서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입니다. 매매인과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알겠죠? 위탁매매 채권자의 관계에서는 이를 누구 걸로 본다?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하게 되면은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아까 환치권하고 제3자 이의소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 조항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가보시면 여기 2번 판례 2번 판례 기출 2번 판례 문제 2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했다. 파산한 경우는 위탁자, 맡긴 자는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외적인 소유가 아니므로 위 물건 유가증을 환취할 권리가 없다. 이게 틀렸죠. 대외적인 소유자가 맞아요. 그죠? 맞고 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 더 해본다면 위탁매매인이요. 그가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 있죠. 이거를 넘겨줘 버렸어요. 이 채권 양도는 위탁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채권은 누구 것인데? 위탁매매인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것이기 때문에 위탁매매인이 함부로 채권을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채권 양도는 위탁자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알겠죠?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판례는 그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밑에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계산서 제출 의무 있어요. 당연하죠.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위임자에게, 그죠?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 주소 통지를 발송해 줘야 되죠. 그리고 계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매매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증권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매매 있잖아요. 증권회사 가서 여러분이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개념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조가 또 우리가 의미가 있는 조항인데요. 105조는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이요.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 다시 말해서 위탁매매인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갑, 그 다음에 위탁매매인 A, 그 다음에 을, 상대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위탁매매인은 어때요? 상대방과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이렇게 위탁받은 어떤 이행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위탁
매매인하고 상대방이 이걸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여기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죠? 그랬을 때 갑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위탁 매매인에게 네가 그럼 책임져 라고 책임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행담보 책임이에요. 자, 위탁 매매는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해서 상대방이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위탁자에 대해서 이것을 어때요?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다. 물론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있으면 책임지지 않지만 위탁 매매에 직접적으로 이행 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제 중요한 그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지정가액 준수 의무가 있거든요. 지정가액 준수 의무부터는 시간이 벌써 20분 됐으니까 여러분 또 이 카톡방 스터디는 너무 길면 안 되죠. 여기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지정가액 준수 의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